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저번 주에 잠깐 쉬고 이번 주부터 다시 4분의 1학점짜리 범죄학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부 인사 좀 할까요? 요새 안부 인사 거의 못한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 집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거의 4월 말이잖아요. 이제 4월 말 5월 초 이럴 때 원래 놀러도 진짜 많이 가고 또 이번에 휴일도 되게 많이 껴있어가지고 황금 연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이후에 쉬는 날이 그 추석 때까지 없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말에 사람들이 2020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렇게 다 같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서 문화라고 할까요?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지나면 또 굉장히 다른 시대가 되겠죠. 이미 다른 시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나름 다들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독 저는 이 원격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가 아니라 지금 완전 저는 모든 것을 원격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있죠. 컴퓨터랑 친구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좀 약간 색다른 것 같아요. 2020년이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회체 이론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전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중간고사 시간 이전까지 이야기했던 이론들은 다 개인 차원에서 범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가 중요했고,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개인과 사회 속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찌 보면 그래서 굉장히 미시적인 수준의 범죄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내용부터는 사실 사회 구조랑 범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이론들은 전반적으로 사회 내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우선 보편적인 수준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범죄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전 연구 결과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생물학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그 특이점들이 있는 개인 성향들보다는 약간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회 내에서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고 있는지, 혹은 어떤 그룹이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일탈 이런 거라기보다는 범죄 자체가 개인이 참여하는 행위 중에 하나고, 공동체를 특정 짓는 행위 유형 중에 하나로 이제 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높은 범죄율이나 낮은 범죄율을 가진 공동체 혹은 집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범주 내에서 차이를 어떻게 보면 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특정 집단들에서 범죄율이 더 높은가 혹은 낮은가, 혹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지역은 왜 범죄율이 낮고 혹은 높은가, 이렇게 어찌 보면 조금 일반화하는 경향을 좀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 내에서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은 구조 이론이라고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회 해체 이론은 초기와 현대 사회 해체 이론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초기 사회 해체 이론 같은 경우에는 1920, 3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시카고 학파가 굉장히 이 이론을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1920년에서 30년에 시카고 대학 사회학자들이 당시에 도시범죄와 비행 등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시작됐던 이론이 바로 사회해체 이론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회해체에 대한 생각을 도입한 학자는 파크라는 학자예요. 1914년부터 33년까지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 도시의 생태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식물이랑 동물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도시를 하나의 식물 공동체 혹은 동물 생태적 공동체에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특정한 생명체들이 모여있는 생태계가 있을 때 우선 뭐 외래종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생태계가 적응을 하고 혹은 현재 원래 있었던 그런 종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이주를 하고 혹은 멸종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변화를 원래는 생태학적으로 생태적 공동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도시 사회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도 이제 유입이 되는 많은 인구들이 생기면서 이게 산업화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 도시의 상업지역이랑 공장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원래 거주지였던 곳들을 막 침범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주자들은 도시 그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변두리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도시에서의 그런 도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연구들을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파크의 제자인 버제스가 1925년에 도시성장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심원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오는데요. 도시라는 것이 이런 변화에 의해서 동일한 중심을 가진 여러 개의 구역, 동심원이죠. 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각각의 구역이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총 5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파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심 지역에서는 중심 상업지구가 생겨나면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주변으로 점점 다른 지역들이 생겨나는 거죠. 두 번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이 지역이라고 해서 상업지구에서 밀려난 뭐 공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또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민자랑 빈민들이 모여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장지대에서 일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서 슬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빈민층인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고 본인의 일터와 가장 밀접해 있는 그리고 저렴한 그런 전이 지역을 거주지로 택하는 반면에 세 번째 구역에서는 숙련 노동자들이 그 이외의 지역, 약간 바깥쪽 지역으로 나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역, 통근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조금 더 부유한 위치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우스가 보통 있고 약간 부유한 계층이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가 어찌 보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동심원 형태의 그 특성을 지니게 되고 두 번째 지역, 전이 지역에서 대부분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슬럼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버제스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버제스의 제자인 셔와 맥케이가 1942년에 드디어 사회해체 이론이라는 걸 정립을 하게 돼요. 이 이론을 정립하는데 활용됐던 연구는 도시 전체, 당시 시카고죠. 시카고에서 비행소년들의 지역적 분포를 조사를 해요. 어느 지역에 있는 비행률이 더 높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비행률을 살펴봤더니 도심에서 주로 높았고 부유한 층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 해체라는 것이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버제스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은 했었지만 뭔가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쇼앤 맥케이가 이제 분석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쇼앤 맥케이가 이야기하는 사회 해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빈곤율이 높은 것,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 높은 이민자 비율 이 세 가지를 가진 지역일수록 범죄나 일탈의 범죄율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이 당시부터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우선 이 초기 사회 해체 이론이 좀 주목을 좀 받기도 했고 지역마다 다른 범죄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이게 좀 편견이 생겼던 경향성도 있어요. 가난한 지역은 범죄 온상지다. 혹은 뭐 가난한 사람은 범죄자다 같은 이런 편견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 사회 해체라는 것에 대한 회의라고 할까요? 비판이 또 일어나기도 했어요. 대체 사회 해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가난한 것이 해체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사실. 가난하다고 뭔가 사회적으로 해체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노릇이고 사회 해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뭐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해체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존재했던 이론이었죠. 근데 이후에 그 현대 사회 해체 이론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통제 이론의 틀 내에서 사회 해체 모형을 재투사를 하기 시작해요. 저희가 그 통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통제가 없을수록 사람이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사회적인 통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 해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제가 더 낮아진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사회 해체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샘슨과 그로브라는 학자인데요. 이것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검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해체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사회해체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범죄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만을 따졌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요소가 사회 해체를 일으키는 것이지, 그래서 사회 통제를 약화시킬 뿐이지 범죄 자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샘슨과 그로브는 무엇을 하냐면 그 이론 자체를 있는 그대로 분석을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회 해체 요소들을 이제 꼽아서 이론을 더 명확하게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샘슨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집합적 효율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시켜서 사회 통제와 해체 이론에서의 사회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집합적 효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 통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활성화될수록 사회 통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사회 해체의 정도가 낮아지면서 범죄가 좀 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사회 해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수의 검증 단계에 있어요. 지역별로 어떤 특성들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가는 좀 매력적일 수 있는 이야기이고, 분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집합적 효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것도 개념을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또 최근에 지리분석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사회해체 이론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회해체 이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져 오면서 발전한 이론이어서 시카고 학파 이론이라고도 해요. 우선은 뭐 국내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일단 여기서 주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이민자의 비율 이런 것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비율을 따질 정도로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 물론 특정한 그런 지역들이 또 외국인 거주민들이 또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여기가 과연 사회해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또 명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국내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한 응용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회해체 이론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범죄학 이론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젠가는 또 종료가 될 시점이 올 것 같으니까요. 다 같이 힘을 내서 이 시간을 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그러면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